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파웰 연준 의장 물가 안정 목표치 2%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긴축하겠다. 아유, 나는 이분만 보면 좀 무서워요. 이분은 너무 칼 같아. 이렇게 그냥 딱 정해놓으면은 그런가 봐요.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 될 거라는 기대도 살짝 했습니다만 다 무산되고요. 정말 그냥 이 철옹성 같은 이분의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년까지 고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다 이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일단 7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5.5%예요. 상단이 5.5%. 예. 우리는 3.5. 그래서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2%를 유지했는데 네. 원론적이거든요. 매파성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동결은 했는데 매파적 성격을 드러내면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왜냐? 최근에 경제활동 지표를 보게 되면 일자리가 너무 좋다. 일자리 창출이 최근 몇 달간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견조하고 실업률이 낮다. 네. 실업률이 낮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한 것을 보고서 경제 지표를 보고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스탠스예요. 근데 문제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 왜냐? 지금 다시 국제유가가 뛰고 있거든요.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뛰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까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러면서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를 하니까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떨어졌어요. 나흘 연속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 달러가 또 강세예요. 네. 10년물 국채가 또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야, 이러다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연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소멸되고 네. 오히려 5% 넘는 고금리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내년까지도? 까지도. 이런 이제 이 전망이 나오니까 달러화가 또 강세,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통화, 우리나라 원화가 또 약세,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얼마나 올렸느냐? 종전에 1.1%였어요. 무려 2.1%를 올렸어요. 2배나 올린 겁니까?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버린 거예요. 네. 야, 2.1%라고 하면 한미일 중에서 올해 가장 성장률 많이 한 데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가 일본. 네. 한국이 꼴등이에요. 우리 꼴등이. 미국이 2.1, 네. 일본이 1.8, 네. 우리가 자리가 1.4에서 1.5.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미국 연준은 그래서 기준금리를 그렇게 동결을 했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매파성 발언 쏟아냈고,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미스테리예요.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네.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경직돼야 되는데. 5% 이상 올렸단 말이에요. 5% 이상 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일자리거든요. 네. 일자리, 그다음 부동산. 흔들려야 되는 안 근데 흔들려요. 실업률이 오히려. 그러니까 실업률은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아무리 IT 기업들이 감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 있던 애들이 다시 동부에 가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실질소득이 줄었어. 네. 물가 감안하면. 네, 원래 근데 그렇죠. 얘네는 물가 감안하더라도 실질소득이 늘었어. 실업률이 더 떨어져. 역사상 최저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근데 왜 바이든은 인기가 없죠? 근데 너무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물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아니, 우리는 생수보다도 더 싼 휘발유를 누려왔는데 그랬지, 옛날에. 그다음에 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계속 때리다 보니 미국의 물가가 기조적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동안 싼 맛에 중국 공장에서 이용했던 물품을 들여와서 굉장히 저렴하게 생활해야 네, 하는데 그쵸.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아하 조금은 물가는 조금 어려워졌지만 일자리가 여전히 넉넉하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는 실업급여가 더 좋아. 네. 오히려 내가 받던 급여보다도 더 나으니 일자리 안 갖고 있어도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있긴 있지만 건강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말할 때마다 좀 실수도 좀 여러 번 하잖아요. 네. 실수하고 있는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만큼 굉장히 경기가 힘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경기가 힘든 데가 없군요, 진짜. 자, 그런데 국제 유가가 지금 너무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연중 최고치를 다 갱신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뭐 전쟁 때문인 거 뭐예요? 왜 이렇게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거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네. 일단 오페크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가 예. 네옴시티 건설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안 돼. 일단 높게 유지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한 달마다 뭐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하면서 감산시켜. 그걸 매달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네. 러시아 비산유국 가운데 산유량 1위는 러시아거든요. 네. 러시아가 이제 전쟁 준비로 인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야. 거기다가 리비아는 하루에 여기는 또 대홍수가 나서 네.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생산이 또 줄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야 공식적으로 200만 배럴 이상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안 좋아. 근데 지난달 경제 지표를 보니 야 공장 가동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 야 소매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어. 왜냐? 아니 지금 중국은 단체 여행객 이제 이 해외 여행 가라라고 이제 지금 등 떠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자 그러다 보니 소매 판매도 늘어.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도 늘어. 이러다 보니까 네. 아 야 에너지 소비국 1위는 중국인데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야 에너지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겠네.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줄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니 전문가들이 야 이러다가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현물 가격은 이 선물 가격이 이미 주요 3대 유종이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니까 현물엔 이미 100달러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중동산 두바이유를 현물로 사와요. 현물로 사오는데 배럴당 93달러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나리님께서 아니에요. 미국 지금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유가에다가 여러 가지가 다 겹쳤어요. 맞아요. 고유가도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금리가 부동산의 양면적이야. 미국은 고정금리예요. 30년 모기지론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런데 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 아하. 새로운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가 4, 5%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 네. 사요. 근데 지금은 수입이 뒷받침이 돼. 수입이 뒷받침이 되고 여기는 임대, 렌트가 네, 많잖아요. 그렇군요. 렌트도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기름값, 그 다음에 인건비. 네. 인건비가 계속 오르니까 여기다 집값이에요. 렌트, 임대비가 비싸. 이 세 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 미국이 또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 지금 밥상 물가 여러분 아시죠? 사과 2개 10,000원입니다. 아예 한 개 10,000원이라니까. 한 개 10,000원이 이제 네. 또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이번 추석은 사과 구경도 못하게 그러니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입이 방정이에요. 한 개 제상에 올리는 거 10,000원 갈 거라고 그러는데 진짜 10,000원. 진짜 10,000원이에요. 세상에. 큰일 났네. 게다가 은행 대출 금리가 최고 7%를 넘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고 한국은행 추가금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인상. 일단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할 수 없다.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해야 되긴 하는데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거죠? 해야 될 요인은 너무 많아요. 지금 환율도 좀 불안하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 투자자금 이탈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금리 격차가 2% 넘게 나다 보니까 여기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앞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변동금리가 7% 넘었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가계대출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총량은 줄이는데 네. 기존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이 더 늘어요. 그럼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체율이 높으면 부동산의 직격탄이에요. 이러다 보니 지금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모레 사이에 추석 이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 나와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분 늘리고 민간 공급 확대하는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금리하고 맞물려 가고 경기하고 맞물려 가다 보니 오히려 올릴 요인도 많지만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에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하면은. 근데 부동산은 사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게 은행 금리가 너무 높고 PF도 잘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공급할 수 있는 이 저변에서의 뭔가가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강남이나 일부 네. 신축 단지의 경우는 계속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맞지만 네. 하루에 건설사 3개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최대치로 건설사가 도산 비율이 높대요. 높아요. 지금. 높아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끌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게 현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 문제가 생겼다. 3기 신도시 보상도 잘 지연되고 있고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불안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아파트라는 거는 공급하기 어려우니 이제 이 생활형 주택이나 이제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소할 수 있느냐. 그것도 너무 위험한데. 네. 또 지주택으로 또 많이 눈들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자, 이 상황에서 이근선님께서 또 화이팅하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경제에 지금 부정적 전망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는 또 인기가 없다는 우리 같으면 그냥 너무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얘는 안 그런가 봐요. 자, 왜 OECD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성장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OECD 성장률 세계 평균의 3년 연속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3%포인트 올렸어요. 네. 그래서 세계는 3%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린 딱 절반, 1.5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OECD는 미국도 상향 조정을 하고 일본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주요 경쟁국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번 연속 성장률을 낮추고 내렸어. 있어요. 올해만. 네. 그래서 최초에는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2021년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한 우리나라 2.7% 할 겁니다. 라고 했던 게 지난해 6월, 9월, 11월, 올해 1월, 3월, 6월까지 5번이나 낮췄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OECD만 낮춘 게 아니라 한국은행도 지난 이제 올해 5월이었죠. 1.6에서 1.4%까지 낮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연준조차도 2%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무려 0.5%포인트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1.3에서 1.8%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 간 경제 성장률 뒤집어졌군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 현상이 네.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씨. 이유가 뭐냐?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고금리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가 제약되고 있다. 네. 여기에다가 수출도 좋지 않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좋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한은이나 정부의 경우에는 상저하고 상반기는 좋지 않지만 하반기 경제가 좋을 것이다라는 믿음에는 세계 경제 회복되고 중국 경제 회복되면 수출 늘 것이고 반도체 회복될 것이다라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막혔다는 겁니다. 아유,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저는 정말 계속해서 묻고 싶습니다. 뭐 이제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러다 큰일 나니까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김포에 있는 일가족 5명이 송파하고 김포에서 서로 일소써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10대 딸은 호텔에서 그렇게 죽어 있고 그 10대 딸의 사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수억 원대의 빚을 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고 서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이 빚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년 경제 전망 결국 또 좋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일본은 사실 제로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엔저 때문에 수출이 날개를 달고 있고요. 네. 외국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까지도 일본을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수출, 내수, 소비 모두 부진한데 반도체 중국 경기 회복도 요원해요.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과연 예전처럼 우리가 수출이 늘어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OECD는 2.1%예요. 2.1. 간신히 2% 턱걸이하는 수준이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2.2%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가장 높게 2.4%를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1.9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서 정확할 때가 많은데.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도 1% 초반, 네. 올해 글로벌 IB보다는 1.1까지 보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1% 성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2%보다도 밑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기 그러네요. 침체 국면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장기적으로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좋지 않은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걱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또 비관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